자, 364페이지 가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담보물건이라고 되어 있다. 담보물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8개 물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8개 물건,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것이 점유권이 나옵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세트 명칭이 본권이라고 나옵니다. 본권. 본권은 가장 대표가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트 명칭은 제한물건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 권능이 들어가 있죠.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건은 용익, 이 두 가지를 뽑아오는 것이 용익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익물건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이 아니라 처분권만 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담보물건이다. 죄송합니다. 담보물건. 그래서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담보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하나라도 빠지니까 다행이죠. 그 이유는 질권은 부동산 관련돼서는 질권 설정할 수가 없고요. 네,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부동산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일단 흐름을 기억하면 이럴 것 같아요.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동네에 카센터 한번 가보시고요. 카센터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 가면 전당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전당포. 그 다음에 은행은 있겠죠. 요즘도 은행도 이제 비대면이 많아가지고요. 은행도 동네마다 하나씩 사라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카센터에 가면요.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 달라는 채권 때문에 카센터의 주인은요,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치권. 그러니까 이걸 일단 먼저 흐름을 기억하세요. 카센터 가서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전당포 갈 때는 빈손 가면 돈 안 빌려주죠. 그래서 집에 값 나가는 동산을 들고 동산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죠. 그래서 전당포 주인은 대출 채권 때문에 동산 담보, 그 값 나가는 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죠. 이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질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산담보권이 뭐다? 질권. 그러면 카센터 채권과 전당포 채권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채권은 대출해준 채권은 아니죠. 대출한 건 아니죠.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고치려고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자동차에다 장착시키고 그죠? 플러스 인건비 포함시켜서 차 수요자한테 달라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출 채권은 아니고요. 수리비 물건 관련된 채권일 뿐이고요. 전당포 주인은 동산담보권 질권이고요.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부동산 담보 제공해서 대출 받지요. 그럼 은행은 대출 채권이 있으니까
이 목적 부동산 담보 갖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권이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하면 어떨까? 그래서 담보 물건이 나오면요, 일단은 연상을 해보세요. 카센터 가서 대출 채권은 아니지만 수리비 채권 갖고 있는 카센터 주인은 자동차 계속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당포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값 나가는 동산 담보 제공해서 대출 받는 거, 요 채권은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그죠? 동산 담보 대출 받은 것이고, 요거는 부동산 담보 제공해서 대출 받은 채권 때문에 저당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연상하시면 잘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위에 채권이 있어서 유질저가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 담보 물건 위에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이 있어서 담보 물건이 붙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가 있는데, 자, 물적 담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 물건 종류, 유질저, 이 세 가지 가지고 거기 담보 물건의 성질이 나와요. 성질. 그래서 담보 물건의 통유성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담보 물건 전체적인 성질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보시면 채권이 주고 담보 물건 유질저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종 관계를 또 생각하시면서 연상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주가 있고 종이 있다. 네, 주가 성립하지 않거나 주가 소멸한다면, 그러면 주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 물건도 뭐 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않죠. 주가 소멸하게 되면 종도 함께 따라서 소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멋있게 포장한 말이 뭐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종성. 두 번째,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주가 이전하게 되면 아이고, 종도 데리고 가야죠. 손잡고 가는 걸 수반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카센터, 전당포, 은행에서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 자, 채권 일부가 남아있다면, 즉 수리비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죠. 채권 일부 잔액이 남아있다면 자동차를 나눠서 유치할 수는 없죠. 자동차 쪼개서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채권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돈 10억을 빌려줬는데 8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2억 잔액이 남아있을 때 목적 부동산 나눠서 저당권 효력 미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전부의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잔액이 남아있을 때 목적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눌 수 없다.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한다.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 자,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또 책에는 하나가 이제 물상대의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상대의성.
네, 물상대성은 얼핏 한 적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네,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은행 채권 저당권이 붙어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네, 지금 갑의 건물 관련돼서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네, 을은행은 자신의 채권 때문에 네, 저당권 갖고 있죠. 그리고 등기해 놨을 거예요. 자, 이때 특징, 이 건물은 갑이 계속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은행은 채권 저당권 갖고 있지만 이 목적 건물은 점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저당권만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점유하면서 계속 갑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러다가 기한이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갑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은행의 채무를 안 갚아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제 은행은 저당권 실행을 해요. 그 실행이 뭐냐면 경매 친다는 얘기예요. 경매. 그러면 이 목적 부동산을 어디로 집어넣어서 경매 쳐서 이제 누군가가 이걸 경락을 받거든요. 그러면 경락을 받고 병은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합니다.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그러면 은행은 경매 쳐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경락대금 들어가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를 하면 돼요. 입장 순서에 따라서. 그게 저당권 이야기예요. 근데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중간에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몽땅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경락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갑이 다행스럽게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화재 보험. 그러면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면 이 갑은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의 경락대금이 화재 보험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게 되면 저당권자의 이 입장권 있잖아요. 이 입장권을 변형된 가침을 화재 보험금 압류해서 이걸 뭐해서 압류쳐서 여기서 우선 변제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고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으면 변형된 가치물이니까 이 입장권을 화재 보험금으로 입장해도 좋지 않느냐. 이때 조심할 것은 압류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특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 압류는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좋다.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 내가 수고스럽게 압류하는데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압류해주면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형된 가치물로 갈 수 있는 게 뭐다? 물상대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경매권은 인정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물상 대의성 가지고는 자,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가지가 있네요. 무슨성이 있고요. 부정성. 무슨 성? 부정성. 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 부정성이 있고 또 수반성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네, 불가분성이 있고요. 그럼 끝에 뭐가 있다? 네, 물상대의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자, 부정성 있고요. 수반성 있고 불가분성 있는데 물상대의성은 없어요. 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중 스파이 있었죠. 이중 스파이. 전세권 있었죠. 전세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의 성질을 갖지만 끝나고 나면 담보 물권 성격이 나와서 경매권 우선 변제가 있었으니까 전세권도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네,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네 가지 성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366페이지 네 가지 성질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치권. 자, 유치권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유치권 공식으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유치권은 일단 타인의 물건을 공식이에요. 일단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가 포인트예요. 점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타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관련된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물론 이 채권이 당연히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이 도래했는데 안 주네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네,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 점유 관련돼서 돌다가 채권 관련돼서 유치권이 손가락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건 뭘 암시하느냐? 예, 유치권은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네, 미안하지만 밑에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상실됐다가 점유가 만약에 살아나면 네, 회복되면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할게요. 회복되면 부활되면 이때 같이 유치권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유치권 공식입니다. 절대 이것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까 네, 동산 유치권도 존재하고 또 부동산 유치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유치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등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발이 타인 물건이니까 네, 자기가 자기 물건 가지고 네, 유치권 행사한다 이야기는 논리가 맞지 않다. 자기 물건 가지고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의 소유권 갖고 유치권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 물건. 됐죠? 자, 이런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자, 367페이지 320조 가지고 잘 이야기를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조문 잘 분석하시고요. 자, 유치권의 목적물이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인 물건. 그러니까 타인 물건이면 되니까 이 타인 물건은 보통은 채무자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엉뚱한 제3자 물건에도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결련 관계가 돼 있어요. 이 채권과 이 목적물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거기서 판례가 많은데 자, 이때는 369페이지에 있는 네, 369페이지에 있는 거 그 판례를 기억하세요. 핵심. 그래서 거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을 기억하세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판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자, 첫 번째, 보증금 가지고 안 된다. 네. 임차인이 주인한테 요구하는 보증금 달라는 채권 가지고는 네, 유치권 인정할 수가 없죠. 임차인이 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주인 부동산 지출 비용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권리금. 임차인이 혹시 권리금이 있겠죠. 권리금 가지고 혹시 채권이 존재해도 유치권 인정할 수가 없죠. 똑같아요. 이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 관련 지출 비용은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매매대금 채권도 마찬가지죠. 네. 매매해서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인정할 수는 없죠. 안 됩니다. 부동산 점유 관련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임대인의 의무 위반 손해배상. 네.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적극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도 그 물건 연관성이 없어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지상물, 부속물도 마찬가지죠. 네. 지상물, 부속물 가지고도 네. 유치권 인정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3번이 아닌 요거 3번만 요것만 뺀다면 3번만 요거 뺀다면 임대차 이야기거든요. 임대차.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임차인 관련된 채권. 임차인 관련된 내용 가지고 자 보세요.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안 됩니다. 권리금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됩니다. 또 임대인 배신행 손해배상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되죠. 지상물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되죠. 부속물 가지고도 유치권이 안 되죠. 네.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비 필유
필요비 윗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는 거. 네, 필요비는 여러분들 거기 있어요. 368페이지에 맨 왼쪽에 판례 1번에 1번 있을 거예요. 8번에 1번에 1번. 네,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글자 맞추기 놀이. 보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고. 글자가 하나도 안 맞죠. 글자가. 근데 여기 필요비하고 유는 글자가 맞잖아요. 힘들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임차인의 권리 가지고 놀 때 되는 것은 필유는 유치권이 되고 나머지 글자들은 글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퉁치고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죠?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다시 맨 밑에 점유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파란 글자 있죠? 점유 중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 관련 채권 있죠. 그리고 이 점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과거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점유하고 현재 채권 가지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채권이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 행사에도 공평하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현재 점유하면 보통은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판례는 그 물건 관련된 거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된 과거의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369페이지 맨 밑에 판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변제기 도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변제기 도래해야죠. 네,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당연히 유치권 들어가는 거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을 것이고 네 번째는 적법한 점유라고 되어 있네요. 점유죠. 네, 이 점유는 현재 직접 점유도 관계가 없고요. 네, 간접 점유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네, 채무자 직접 점유를 주는 간접 점유는 안 돼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 직접 점유 주는 네,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절대 네버 점유를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리고 점유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정상 점유가 돼야 되겠죠. 네, 잘못으로 인한 점유로 인한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네, 만약에 유치권 배제 특약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임의 규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입니다. 네,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유치권자의 권리. 자, 팁 드릴게요. 암기법. 팁, 암기법. 자, 유치권자의 권리는, 네, 유치권자는,
휘발유 차를 타지 않고 디젤 차량, 디젤차. 그래서 경유비 간과라, 경유비 간과하지 말 것. 이렇게 써요. 경유비 간과. 유치권자의 권리, 경유비 뭐다? 간과. 자, 첫 번째 경매권 인정한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거. 네, 포인트는 이거겠죠. 유치할 권리가 포인트죠. 점유, 계속, 인도, 거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점유, 계속하면서 인도, 거절할 권리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거예요. 책자도 중요한 것이 유치할 권리죠. 네, 그래서 혹시 압류전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죠? 넘어갔다면 새로운 경락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압류전 유치권 행사하다가 경매가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물건 관련돼서 을이 채권 있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목적 부동산이 타인한테 경매해서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지만 채권은 병한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채권은 얘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이쪽은 요구할 수가 없고요. 유치는 이쪽 저쪽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압류전 유치권 갖고 있다면 경락인한테 유치할 수는 있지만 달라는 거 안 줄 권리는 있지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거기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0페이지 거기 기억 니은 있잖아요. 니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압류전이에요. 압류전. 네. 그래서 경락인한테 이제 봤을 때 압류 전 유치권이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이 있으면 새로운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압류 전 유치권은 유치할 수가 있고요. 후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있고 압류 전 유치권은 기준보다 앞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은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있고 후회 없다. 전 있고 후회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네, 372페이지에 보충 설명드린 겁니다. 유치할 권리. 그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다는 거.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들 달라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는 거. 경매 측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에서 자기가 수리한 그 물건 수익권 취득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과실 수취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경유비 간과 해서 거기 쭉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유비 간과.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한테 인정 안 되는 것들. 지금 제가 경유비 간과 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것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것들. 네. 인정되지 않는 것들. 네.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
인정되는 거.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성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즉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보는 있습니다. 유치권 물청은 없지만 네, 전보,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돼요. 자, 타는 뭐냐? 타 담보 제공. 네, 다른 것을 제공하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이건 채무자 권리이지 네, 유치권자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억해야 돼요.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 경유비 간과 인정 안 되는 것, 의무에 무리 없다, 타는 목마름,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대성 없다, 유치권 물청은 없다. 그러나 점유청구권은 있다.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 권리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탕탕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유치권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보충 설명드릴게요. 자, 채권이 있고요. 현재 유치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점유를 계속하면서 예,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뜻이지 위에 있는 채권 행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유치권 행사는 점유 계속하면서 안 주겠다는 권리지 채권 행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네, 중단되지 않고 고고고고고고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375페이지예요. 그 326조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 행사는 달라는 것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지 자신의 채권 행사는 아니거든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뭐한다? 중단되지 않고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별도로 행사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네, 그리고 376페이지에 조문 나왔네요. 네, 327조 나왔네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 나오잖아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채무자 권리. 다른 거 제공할 테니까 소멸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께서 네, 유치권자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yes, 안 들면 no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yes 해야지 소멸되겠죠. 타담보 제공은 채무자 권리이지 유치권자 권리가 아니다. 의무에 무리 없다. 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서도 시험장 가서 유치권 견딜 수 있습니다. 경유비관과 의무에 무리 없다. 타는 목마름.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점유 상실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 그러다가 부활하면 부활. 그 이 속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점보, 점유권 물청 던져서 점유가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유치권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보거든요. 점유보호 청구권 던져서 부활하는 거니까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어요.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죠. 위에 운명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청 없어요. 유치권 물청 없다.
점유권 물청으로 살려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376페이지까지 유치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